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상처와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원수를 대하듯 차갑게 돌변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함께 웃고 떠들던 모든 기억이 부정당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린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춘기의 반항이나 일시적인 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고 한 부모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슴 아픈 현상, 바로 부모 소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모 소외란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한쪽 부모가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다른 쪽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아이가 그 부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적대하게 만드는 매우 심각한 형태의 정서적 아동 학대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부모를 향한 자연스러운 사랑과 신뢰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그 자리에 증오와 경멸을 심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모 소외가 왜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한 아이의 뇌 발달과 평생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범죄인지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중심에 있는 아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러나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진실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아이와 가정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이가 한쪽 부모를 거부하는 모든 상황을 부모 소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데에는 정당한 소원함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아이가 부모를 거부할 만한 타당하고 검증 가능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쪽 부모와 기질적으로 더 잘 맞아 다른 부모보다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그저 더 편안한 상대를 찾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한 아이들은 자신의 슬픈 감정을 더 잘 보듬어주는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항적인 아이는 규칙을 강요하지 않고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부모에게 끌릴 수도 있죠. 또한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 거의 알지 못하는 부모에 대해 아이가 거리감을 느끼고 관계 맺기를 주저하는 것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면 당연히 그 부모를 거부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84%가 가해자인 부모에게 여전히 강한 정서적 유대감과 애착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는 생물학적으로 아이에게 부모를 거부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에 설령 그 부셔운 존재일지라도 생존을 위해 부모에게 의지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학대를 원하지 않을 뿐 부모와의 관계 자체를 끊어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보살핌 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가해 부모에 대해 양가 감정, 즉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엄마가 나를 때리는 건 싫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가 좋아요. 이것이 바로 학대 피해 아동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모 소외의 결정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부모 소외를 당한 아이에게서는 이러한 양가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는 한쪽 부모를 절대적으로 선하고 완벽한 존재로 여기는 반면 다른 쪽 부모는 아무런 장점도 없이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로 규정해버립니다. 망설임이나 죄책감 없이 마치 다른 사람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다른 부모를 비난합니다. 이러한 양극단적인 흑백 논리와 양가 감정의 부재는 아이의 생각이 외부의 누군가, 즉 소외시키는 부모에 의해 강력하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 소외가 왜 심각한 아동심리 학대인지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각국의 법률은 아동학대를 단순히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전한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심각한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소외는 아이의 영혼에 다음과 같은 상처를 남기는 학대 행위입니다. 첫째, 아이를 거부하고 고립시킵니다. 사랑하는 부모 중 한 명을 미워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아이는 자기 존재의 절반을 부정하게 되고 스스로를 결함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둘째, 아이를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합니다. 소외시키는 부모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아이는 끊임없이 그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감정을 맞추며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 아이를 착취하고 이용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복수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정상적인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방해합니다. 세상을 흙과 백으로만 보도록 강요받은 아이는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은 아이에게 독성 스트레스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독성 스트레스란 아이가 강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역경에 적절한 어른의 지지 없이 노출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뇌는 위협적인 상황에 맞서기 위해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소외와 같이 위협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면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계속 활성화되어 뇌의 구조 자체를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는 독성 스트레스가 아동의 뇌 발달에 미치는 끔찍한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감정 조절 등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크기가 줄어들고 좌뇌와 우뇌의 소통을 담당하는 뇌량의 크기가 작아지는 등 물리적인 변화가 관찰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 아이의 기억력, 학습 능력, 집중력, 그리고 학업 성취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평생에 걸쳐 만성질환,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문제에 시달릴 확률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보이지 않는 학대가 아이의 뇌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이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외시키는 부모의 심리, 특히 성격장애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부모 소외 사례의 배후에는 경계선 성격장애나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는 극심한 감정 기복, 불안정한 자아상, 그리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들에게 배우자와의 이혼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유기 불안을 촉발시킵니다. 이들은 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자신을 버린 상대방에게 복수하려는 파괴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분 뒤에는 사실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혼돈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부모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생존해야 하는 독성 스트레스 환경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는 자신을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여기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며 이혼 후에도 갈등을 지속시켜 자신의 통제력과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들에게 아이는 자신의 위대함을 입증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들은 아이의 감정이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자신의 승리와 상대방에 대한 복수에만 몰두합니다. 아이를 조종하여 마치 자신들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나 신도처럼 만들어 상대 부모를 깎아내리게 하며 대리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신도들을 세뇌하는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처럼 부모 소외는 한쪽 부모의 병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아이를 매개로 한 또 다른 형태의 가정폭력입니다. 아이는 결코 자발적으로 한쪽 부모를 증오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소외시키는 부모가 주입하는 왜곡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감정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아이들은 어떤 고통을 겪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갈등을 겪는 이혼 가정의 아이들 중 65%가 불안 증세로 상담을 필요로 하고 56%는 애착장애를 겪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공포와 공포증, 공격성, 수면장애, 우울증, 퇴행행동 등 수많은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이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어 스스로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 그리고 자기 존재의 절반을 미워했던 데서 오는 깊은 죄책감과 정체성 혼란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 소외라는 사랑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장 잔인한 학대 중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통받는 아이들의 침묵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개입입니다. 아이가 한쪽 부모에 대해 극단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그 이유에 대해 비논리적이고 설득력 없는 설명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아이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법원, 상담기관, 학교 등 사회 시스템이 부모 소유의 징후를 정확히 인지하고 아이를 그 독성 환경에서 분리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한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 세상의 절반을 잃게 만드는 것보다 더 큰 폭력은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어느 한쪽의 강요도 없이 두 부모 모두로부터 자유롭게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상처와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원수를 대하듯 차갑게 돌변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함께 웃고 떠들던 모든 기억이 부정당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린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춘기의 반항이나 일시적인 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고 한 부모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슴 아픈 현상, 바로 부모 소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모 소외란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한쪽 부모가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다른 쪽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아이가 그 부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적대하게 만드는 매우 심각한 형태의 정서적 아동 학대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부모를 향한 자연스러운 사랑과 신뢰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그 자리에 증오와 경멸을 심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모 소외가 왜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한 아이의 뇌 발달과 평생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범죄인지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중심에 있는 아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러나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진실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아이와 가정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이가 한쪽 부모를 거부하는 모든 상황을 부모 소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데에는 정당한 소원함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아이가 부모를 거부할 만한 타당하고 검증 가능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쪽 부모와 기질적으로 더 잘 맞아 다른 부모보다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그저 더 편안한 상대를 찾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한 아이들은 자신의 슬픈 감정을 더 잘 보듬어주는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항적인 아이는 규칙을 강요하지 않고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부모에게 끌릴 수도 있죠. 또한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 거의 알지 못하는 부모에 대해 아이가 거리감을 느끼고 관계 맺기를 주저하는 것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면 당연히 그 부모를 거부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84%가 가해자인 부모에게 여전히 강한 정서적 유대감과 애착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는 생물학적으로 아이에게 부모를 거부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에 설령 그 부셔운 존재일지라도 생존을 위해 부모에게 의지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학대를 원하지 않을 뿐 부모와의 관계 자체를 끊어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보살핌 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가해 부모에 대해 양가 감정, 즉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엄마가 나를 때리는 건 싫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가 좋아요. 이것이 바로 학대 피해 아동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모 소외의 결정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부모 소외를 당한 아이에게서는 이러한 양가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는 한쪽 부모를 절대적으로 선하고 완벽한 존재로 여기는 반면 다른 쪽 부모는 아무런 장점도 없이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로 규정해버립니다. 망설임이나 죄책감 없이 마치 다른 사람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다른 부모를 비난합니다. 이러한 양극단적인 흑백 논리와 양가 감정의 부재는 아이의 생각이 외부의 누군가, 즉 소외시키는 부모에 의해 강력하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 소외가 왜 심각한
아동심리 학대인지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각국의 법률은 아동학대를 단순히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전한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심각한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소외는 아이의 영혼에 다음과 같은 상처를 남기는 학대 행위입니다. 첫째, 아이를 거부하고 고립시킵니다. 사랑하는 부모 중 한 명을 미워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아이는 자기 존재의 절반을 부정하게 되고 스스로를 결함있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둘째, 아이를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합니다. 소외시키는 부모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아이는 끊임없이 그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감정을 맞추며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 아이를 착취하고 이용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복수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정상적인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방해합니다. 세상을 흙과 백으로만 보도록 강요받은 아이는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은 아이에게 독성 스트레스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독성 스트레스란 아이가 강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역경에 적절한 어른의 지지 없이 노출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뇌는 위협적인 상황에 맞서기 위해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소외와 같이 위협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면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계속 활성화되어 뇌의 구조 자체를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는 독성 스트레스가 아동의 뇌 발달에 미치는 끔찍한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감정 조절 등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크기가 줄어들고 좌뇌와 우뇌의 소통을 담당하는 뇌량의 크기가 작아지는 등 물리적인 변화가 관찰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 아이의 기억력, 학습 능력, 집중력, 그리고 학업 성취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평생에 걸쳐 만성질환,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문제에 시달릴 확률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보이지 않는 학대가 아이의 뇌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이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외시키는 부모의 심리, 특히 성격장애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부모 소외 사례의 배후에는 경계선 성격장애나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는 극심한 감정 기복, 불안정한 자아상, 그리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들에게 배우자와의 이혼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유기 불안을 촉발시킵니다. 이들은 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자신을 버린 상대방에게 복수하려는 파괴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분 뒤에는 사실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혼돈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부모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생존해야 하는 독성 스트레스 환경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는 자신을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여기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며 이혼 후에도 갈등을 지속시켜 자신의 통제력과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들에게 아이는 자신의 위대함을 입증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들은 아이의 감정이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자신의 승리와 상대방에 대한 복수에만 몰두합니다. 아이를 조종하여 마치 자신들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나 신도처럼 만들어 상대 부모를 깎아내리게 하며 대리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신도들을 세뇌하는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처럼 부모 소외는 한쪽 부모의 병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아이를 매개로 한 또 다른 형태의 가정폭력입니다. 아이는 결코 자발적으로 한쪽 부모를 증오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소외시키는 부모가 주입하는 왜곡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감정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아이들은 어떤 고통을 겪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갈등을 겪는 이혼 가정의 아이들 중 65%가 불안 증세로 상담을 필요로 하고 56%는 애착장애를 겪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공포와 공포증, 공격성, 수면장애, 우울증, 퇴행행동 등 수많은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이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어 스스로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 그리고 자기 존재의 절반을 미워했던 데서 오는 깊은 죄책감과 정체성 혼란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 소외라는 사랑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장 잔인한 학대 중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통받는 아이들의 침묵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개입입니다. 아이가 한쪽 부모에 대해 극단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그 이유에 대해 비논리적이고 설득력 없는 설명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아이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법원, 상담기관, 학교 등 사회 시스템이 부모 소유의 징후를 정확히 인지하고 아이를 그 독성 환경에서 분리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한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 세상의 절반을 잃게 만드는 것보다 더 큰 폭력은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어느 한쪽의 강요도 없이 두 부모 모두로부터 자유롭게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상처와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원수를 대하듯 차갑게 돌변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함께 웃고 떠들던 모든 기억이 부정당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린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춘기의 반항이나 일시적인 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고 한 부모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슴 아픈 현상, 바로 부모 소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모 소외란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한쪽 부모가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다른 쪽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아이가 그 부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적대하게 만드는 매우 심각한 형태의 정서적 아동학대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부모를 향한 자연스러운 사랑과 신뢰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그 자리에 증오와 경멸을 심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모 소외가 왜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한 아이의 뇌 발달과 평생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범죄인지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중심에 있는 아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러나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진실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아이와 가정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이가 한쪽 부모를 거부하는 모든 상황을 부모 소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데에는 정당한 소원함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아이가 부모를 거부할 만한 타당하고 검증 가능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쪽 부모와 기질적으로 더 잘 맞아 다른 부모보다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그저 더 편안한 상대를 찾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한 아이들은 자신의 슬픈 감정을 더 잘 보듬어주는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항적인 아이는 규칙을 강요하지 않고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부모에게 끌릴 수도 있죠. 또한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 거의 알지 못하는 부모에 대해 아이가 거리감을 느끼고 관계 맺기를 주저하는 것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면 당연히 그 부모를 거부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84%가 가해자인 부모에게 여전히 강한 정서적 유대감과 애착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는 생물학적으로 아이에게 부모를 거부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에 설령 그 부셔운 존재일지라도 생존을 위해 부모에게 의지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학대를 원하지 않을 뿐 부모와의 관계 자체를 끊어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보살핌 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가해 부모에 대해 양가 감정, 즉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엄마가 나를 때리는 건 싫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가 좋아요. 이것이 바로 학대 피해 아동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모 소외의 결정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부모 소외를 당한 아이에게서는 이러한 양가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는 한쪽 부모를 절대적으로 선하고 완벽한 존재로 여기는 반면 다른 쪽 부모는 아무런 장점도 없이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로 규정해버립니다. 망설임이나 죄책감 없이 마치 다른 사람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다른 부모를 비난합니다. 이러한 양극단적인 흑백 논리와 양가 감정의 부재는 아이의 생각이 외부의 누군가, 즉 소외시키는 부모에 의해 강력하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 소외가 왜 심각한 아동심리 학대인지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각국의 법률은 아동학대를 단순히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전한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심각한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소외는 아이의 영혼에 다음과 같은 상처를 남기는 학대 행위입니다. 첫째, 아이를 거부하고 고립시킵니다. 사랑하는 부모 중 한 명을 미워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아이는 자기 존재의 절반을 부정하게 되고 스스로를 결함있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둘째, 아이를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합니다. 소외시키는 부모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아이는 끊임없이 그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감정을 맞추며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 아이를 착취하고 이용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복수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정상적인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방해합니다. 세상을 흙과 백으로만 보도록 강요받은 아이는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은 아이에게 독성 스트레스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독성 스트레스란 아이가 강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역경에 적절한 어른의 지지 없이 노출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뇌는 위협적인 상황에 맞서기 위해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소외와 같이 위협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면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계속 활성화되어 뇌의 구조 자체를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는 독성 스트레스가 아동의 뇌 발달에 미치는 끔찍한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감정 조절 등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크기가 줄어들고 좌뇌와 우뇌의 소통을 담당하는 뇌량의 크기가 작아지는 등 물리적인 변화가 관찰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 아이의 기억력, 학습 능력, 집중력, 그리고 학업 성취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평생에 걸쳐 만성질환,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문제에 시달릴 확률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보이지 않는 학대가 아이의 뇌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이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외시키는 부모의 심리, 특히 성격장애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부모 소외 사례의 배후에는 경계선 성격장애나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는 극심한 감정 기복, 불안정한 자아상, 그리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들에게 배우자와의 이혼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유기 불안을 촉발시킵니다. 이들은 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자신을 버린 상대방에게 복수하려는 파괴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분 뒤에는 사실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혼돈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부모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생존해야 하는 독성 스트레스 환경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는 자신을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여기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며 이혼 후에도 갈등을 지속시켜 자신의 통제력과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들에게 아이는 자신의 위대함을 입증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들은 아이의 감정이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자신의 승리와 상대방에 대한 복수에만 몰두합니다. 아이를 조종하여 마치 자신들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나 신도처럼 만들어 상대 부모를 깎아내리게 하며 대리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신도들을 세뇌하는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처럼 부모 소외는 한쪽 부모의 병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아이를 매개로 한 또 다른 형태의 가정폭력입니다. 아이는 결코 자발적으로 한쪽 부모를 증오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소외시키는 부모가 주입하는 왜곡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감정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아이들은 어떤 고통을 겪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갈등을 겪는 이혼 가정의 아이들 중 65%가 불안 증세로 상담을 필요로 하고 56%는 애착 장애를 겪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공포와 공포증, 공격성, 수면장애, 우울증, 퇴행행동 등 수많은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이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어 스스로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 그리고 자기 존재의 절반을 미워했던 데서 오는 깊은 죄책감과 정체성 혼란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 소외라는 사랑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장 잔인한 학대 중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통받는 아이들의 침묵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개입입니다. 아이가 한쪽 부모에 대해 극단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그 이유에 대해 비논리적이고 설득력 없는 설명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아이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법원, 상담기관, 학교 등 사회 시스템이 부모 소유의 징후를 정확히 인지하고 아이를 그 독성 환경에서 분리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한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 세상의 절반을 잃게 만드는 것보다 더 큰 폭력은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어느 한쪽의 강요도 없이 두 부모 모두로부터 자유롭게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상처와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원수를 대하듯 차갑게 돌변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함께 웃고 떠들던 모든 기억이 부정당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린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춘기의 반항이나 일시적인 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고 한 부모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슴 아픈 현상, 바로 부모 소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모 소외란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한쪽 부모가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다른 쪽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아이가 그 부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적대하게 만드는 매우 심각한 형태의 정서적 아동학대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부모를 향한 자연스러운 사랑과 신뢰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그 자리에 증오와 경멸을 심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모 소외가 왜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한 아이의 뇌 발달과 평생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범죄인지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중심에 있는 아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러나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진실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아이와 가정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이가 한쪽 부모를 거부하는 모든 상황을 부모 소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데에는 정당한 소원함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아이가 부모를 거부할 만한 타당하고 검증 가능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쪽 부모와 기질적으로 더 잘 맞아 다른 부모보다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그저 더 편안한 상대를 찾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한 아이들은 자신의 슬픈 감정을 더 잘 보듬어주는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항적인 아이는 규칙을 강요하지 않고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부모에게 끌릴 수도 있죠. 또한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 거의 알지 못하는 부모에 대해 아이가 거리감을 느끼고 관계 맺기를 주저하는 것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면 당연히 그 부모를 거부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84%가 가해자인 부모에게 여전히 강한 정서적 유대감과 애착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는 생물학적으로 아이에게 부모를 거부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에 설령 그 부셔운 존재일지라도 생존을 위해 부모에게 의지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학대를 원하지 않을 뿐 부모와의 관계 자체를 끊어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보살핌 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가해 부모에 대해 양가 감정, 즉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엄마가 나를 때리는 건 싫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가 좋아요. 이것이 바로 학대 피해 아동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모 소외의 결정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부모 소외를 당한 아이에게서는 이러한 양가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는 한쪽 부모를 절대적으로 선하고 완벽한 존재로 여기는 반면 다른 쪽 부모는 아무런 장점도 없이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로 규정해버립니다. 망설임이나 죄책감 없이 마치 다른 사람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다른 부모를 비난합니다. 이러한 양극단적인 흑백 논리와 양가 감정의 부재는 아이의 생각이 외부의 누군가, 즉 소외시키는 부모에 의해 강력하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 소외가 왜 심각한 아동심리 학대인지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각국의 법률은 아동학대를 단순히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전한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심각한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소외는 아이의 영혼에 다음과 같은 상처를 남기는 학대 행위입니다. 첫째, 아이를 거부하고 고립시킵니다. 사랑하는 부모 중 한 명을 미워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아이는 자기 존재의 절반을 부정하게 되고 스스로를 결함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둘째, 아이를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합니다. 소외시키는 부모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아이는 끊임없이 그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감정을 맞추며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 아이를 착취하고 이용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복수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정상적인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방해합니다. 세상을 흙과 백으로만 보도록 강요받은 아이는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은 아이에게 독성 스트레스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독성 스트레스란 아이가 강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역경에 적절한 어른의 지지 없이 노출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뇌는 위협적인 상황에 맞서기 위해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소외와 같이 위협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면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계속 활성화되어 뇌의 구조 자체를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는 독성 스트레스가 아동의 뇌 발달에 미치는 끔찍한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감정 조절 등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크기가 줄어들고 좌뇌와 우뇌의 소통을 담당하는 뇌량의 크기가 작아지는 등 물리적인 변화가 관찰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 아이의 기억력, 학습 능력, 집중력, 그리고 학업 성취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평생에 걸쳐 만성질환,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문제에 시달릴 확률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보이지 않는 학대가 아이의 뇌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이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외시키는 부모의 심리, 특히 성격장애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부모 소외 사례의 배후에는 경계선 성격장애나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는 극심한 감정 기복, 불안정한 자아상, 그리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들에게 배우자와의 이혼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유기 불안을 촉발시킵니다. 이들은 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자신을 버린 상대방에게 복수하려는 파괴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분 뒤에는 사실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혼돈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부모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생존해야 하는 독성 스트레스 환경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는 자신을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여기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며 이혼 후에도 갈등을 지속시켜 자신의 통제력과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들에게 아이는 자신의 위대함을 입증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들은 아이의 감정이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자신의 승리와 상대방에 대한 복수에만 몰두합니다. 아이를 조종하여 마치 자신들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나 신도처럼 만들어 상대 부모를 깎아내리게 하며 대리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신도들을 세뇌하는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처럼 부모 소외는 한쪽 부모의 병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아이를 매개로 한 또 다른 형태의 가정폭력입니다. 아이는 결코 자발적으로 한쪽 부모를 증오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소외시키는 부모가 주입하는 왜곡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감정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아이들은 어떤 고통을 겪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갈등을 겪는 이혼 가정의 아이들 중 65%가 불안 증세로 상담을 필요로 하고 56%는 애착 장애를 겪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공포와 공포증, 공격성, 수면장애, 우울증, 퇴행행동 등 수많은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이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어 스스로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 그리고 자기 존재의 절반을 미워했던 데서 오는 깊은 죄책감과 정체성 혼란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 소외라는 사랑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장 잔인한 학대 중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통받는 아이들의 침묵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개입입니다. 아이가 한쪽 부모에 대해 극단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그 이유에 대해 비논리적이고 설득력 없는 설명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아이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법원, 상담기관, 학교 등 사회 시스템이 부모 소유의 징후를 정확히 인지하고 아이를 그 독성 환경에서 분리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한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 세상의 절반을 잃게 만드는 것보다 더 큰 폭력은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어느 한쪽의 강요도 없이 두 부모 모두로부터 자유롭게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상처와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원수를 대하듯 차갑게 돌변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함께 웃고 떠들던 모든 기억이 부정당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린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춘기의 반항이나 일시적인 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고 한 부모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슴 아픈 현상, 바로 부모 소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모 소외란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한쪽 부모가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다른 쪽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아이가 그 부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적대하게 만드는 매우 심각한 형태의 정서적 아동 학대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부모를 향한 자연스러운 사랑과 신뢰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그 자리에 증오와 경멸을 심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모 소외가 왜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한 아이의 뇌 발달과 평생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범죄인지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중심에 있는 아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러나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진실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아이와 가정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이가 한쪽 부모를 거부하는 모든 상황을 부모 소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데에는 정당한 소원함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아이가 부모를 거부할 만한 타당하고 검증 가능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쪽 부모와 기질적으로 더 잘 맞아 다른 부모보다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그저 더 편안한 상대를 찾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한 아이들은 자신의 슬픈 감정을 더 잘 보듬어주는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항적인 아이는 규칙을 강요하지 않고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부모에게 끌릴 수도 있죠. 또한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 거의 알지 못하는 부모에 대해 아이가 거리감을 느끼고 관계 맺기를 주저하는 것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면 당연히 그 부모를 거부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84%가 가해자인 부모에게 여전히 강한 정서적 유대감과 애착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